자, 그러면 먼저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또 우리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챙겨보면 좋을지 이주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 거만한 표정 난 싫어요. 거만해. 저 타고난 거만함. 난 잘생겼다. 나 키 크다. 나 인기 많다. 자, 진짜 정프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프로님의 외모에 정프로님의 키에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제 저희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되게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놈들 뭐 하냐 이러면서. 아, 이주호 편이다 이거죠? 사람들은.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화면 보시죠. 그 네.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뭐 딱히 나쁘진 않았는데 네. 뭐 엄청 좋다 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약간 숨고르기를 보였어요. 그래서 S&P 500은 그냥 0.16% 정도 강보합, 그 다음에 다우도 0.04% 정도 강보합, 나스닥은 0.49%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사실 아마존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 드디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2조 달러 돌파한 기업이 역대 4개 기업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그다음에 그 5번째로 아마존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돌파했는지를 간략하게 좀 보면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AWS 덕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AI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뭐 몇 차례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올해 네. 한 번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좀 크게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제부터 다 알려져 있었던 거긴 한데 폭스바겐이 7조 원을 리비안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리비안 주가가 뭐 시간외 거래에서는 거의 한 4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장중에는 한 23% 상승 정도로 마무리를 짓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분분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리비안 입장에서는 이건 게임 체인저다. 어쨌든 이제 되게 큰 돈을 받았으니 네. 리비안 지금 이제 뭐 인기는 좀 있긴 하지만 팔면 팔수록 한 대당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리비안에게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네. 야, 이 대당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여기에 투자해갖고 폭스바겐 되겠냐? 라고 해서 이제 폭스바겐에게는 잘 되면 대박인데 네. 못 되면 쪽박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폭스바겐이 지금 연간 판매량 글로벌 2위 기업이잖아요. 토요타가 1위고, 아, 그래요? 네, 폭스바겐이 2위니까 네. 아무래도 폭스바겐의 경우는 대량 생산의 전문가다 보니 만약에 시너지를 내서 그 리비안의 양산을 흑자로 돌릴 수 있다면 좋은 거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리비안은 그냥 대당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구조면 네. 결국 폭스바겐도 파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아, 회사 하나 잘못 먹었다가. 네, 그러니까요. 그런 평가들이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리비안을 완전히 인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합작 회사를 세운 겁니다. 합작 회사를 네. 세우는 거예요? 네. 아, 대신 이제 폭스바겐이야 워낙 그 대량 생산에 이제 이골이 난 회사니까. 그렇죠. 리비안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그 형식의 자동차를 폭스바겐이 잘만 만들어 준다면 어쩌면 네.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에 폭스바겐 그 ID4라든지 그런 전기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딱히 선방을 하지 못하고 맞아. 있고 옛날에는 그거 기억나시죠? 강남 투싼이라 그래서 폭스바겐 그 모델 뭐였었죠? 아, 폭스바겐 티구안. 티구안. 그 엄청 팔렸었는데 요즘에 사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저희도 폭스바겐 차량 사실 찾아보기 힘들고요. 아니, 폭스바겐이 차를 뭐 튼튼하게 잘 만드는 거, 뭐 네. 연비 좋고 잘 만드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저 돈을 줄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가 낫지 않나. 이런 요즘엔 생각도- 예. 우리 차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특히 이제 편의상 같은 거 이게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뭐 주행 성능 이거야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편의상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그 저희가 자동차 류종훈 기자랑 네. 그 농담 삼아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와, 차 진짜 좋은데 네.
현대차네. 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밖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네. 그 우리가 내부 편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고급스러움을 따져보면 네. 우리나라만큼의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진짜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전 세계에 없는 것 같거든요. 가격 대비 비교해 보면 네. 대충 아마 저 제네시스 정도 되면 거의 뭐 외국 차로 따지면 벤틀리나 네. 어디 저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그러니까. 차들이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편의사항도 그렇고. 편의상이 진짜 너무 좋아. 네. 이 정도 만든 회사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현대차도 뭐 잘 팔리고 있고요. 네. 전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탑 3에 또 곧 가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기대하고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볼까요? 마이크론이 많이 빠지는 모양이네요, 지금. 네, 시간을 거래해서 한 7% 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지지? 마이크론 빠지면 또 우리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삼성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 좀 걱정이 크잖아요. 대출이 비싸게 가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매출은 68억 1천만 달러. 이거 제가 표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거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시죠. 네. 그 6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66억 7천만 달러 정도니까 서프라이즈죠. 이 정도면. 매출도 서프라이즈고 그다음에 네. 주당 순이익도 62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0.5달러 그러니까 50센트였으니까 이익도 서프라이즈 그리고 매출도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가 했던 얘기도 지금 그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HBM 쪽이 있잖아요. 네. 근데 HBM이 들어가고 있는 AI향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의 데이터 센터 사업 분기별 매출도 50%씩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HBM하고 낸드 요즘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 SSD, SSD 낸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수요도 진짜 거의 없어서 못 팔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좋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지를 보면은 네. 가이던스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가이던스. 자, 일단 가이던스를 얼만큼 내놨는지 보면은요. 76억 달러를 가이던스로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76억 달러가 시장 예상치입니다. 아. 시장 예상치 상단이에요. 그보다 더 내놨어야 되나, 그러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한데 예. 제가 보기엔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수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은 워낙 성장기이기 때문에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던 측면이 하나 있지 않았나 싶은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가이던스 상단에 맞는다고? 라고 하는 게 약간 그 성장 대비해서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가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이요 전망치를 수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망치가 높아질 때마다 본인의 의견을 더하고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컨센서스가 조금씩 높아지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데 네.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수정할 때 막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들의 전망치가 수정되는 속도보다 사실 가이던스는 더 높아야 돼요. 가이던스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주문을 집계해서 바로 내놓는 거고 네네네.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본인들 뭐 다른 것도 다 전망치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네. 그거보다 높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 실망감을 가져온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좀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직 좀 뚜렷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가운데 CNBC 정도에서만 가이던스가 약간 실망스럽다. 요 정도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해석해 보건데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 오늘 그 지난 밤 사이에 엔비디아 주주총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도 약간 뭐 사실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업계의 경쟁 환경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젠슨 황 CEO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들이 아직은 엔비디아가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인진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도 네. 그래도 도전장을 내미는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은 이게 또 주주총회다 보니까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엔비디아 칩이 타사 대비 총 소유 비용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능 따져보면 오히려 이게 더 싼 거다. 그렇죠. 이게 네. 그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젠슨 왕 CEO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경쟁사가 공짜로 반도체 준다고 해도 우리께 쌀 걸?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돌릴 때에는 사실 그냥 칩 가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뭐 연산 속도, 전력 효율성, 발열, 그리고 발열을 그 냉각시키는 냉각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를 능가할 만한 칩이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잖아요. 아직 업계에서도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엔비디아를 능가해서 채택할 만한 반도체는 아직 없다고 평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한 건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과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딱 종합해봤는데 왜 근데 가이던스가 예상을 못 뛰어넘었지? 라는 의구심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만약에 그냥 심리적으로 마이크론의 그 주가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연동된다면 아마 오늘 움직임이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칩은 나오기 조금 뭐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엔비디아에 근접하는 혹은 뭐 가성비가 그래도 꽤 괜찮은 칩은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사실 거기에서 그럼 누가 내놓을 것이냐 AMD. 측면에 AMD 안 내놓을까요? 오히려 거기보다는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본인들이 자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위협이 될 거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MS. 그런 기업들이 좀 변수가 될 걸로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워낙 이제 우리가 요즘 뭐 미국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또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마이크로,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뉴스 네. 먼저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야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이렇게 좋을까요? 또 네. 그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섞어서 전해드릴 건데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아마존의 뷰티 컨퍼런스, 그러니까 K-뷰티 컨퍼런스가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오늘 갈 예정인데. 그게 아마존에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한다는 게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아마존은 되게 다양한 품목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 뭐 자동차 용품, 뭐 패션, 뷰티, 잡화, 뭐 다양한 거 하니까 보통 이런 컨퍼런스 할 때 그 다양한 산업에 있는 모든 판매자들 다 모아놓고 아마존에서 팔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틱톡에서 팔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가이드를 많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컨퍼런스를 통해서. 근데 이번에 되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뷰티셀러들만 모았습니다. 뷰티 쪽 매출이 괜찮은 모양이죠. 엄청 아마존 내에서도. 네, 아마존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아마존도 우리도 K-뷰티는 따로 관리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네. 자, 지금 그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국가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미국, 일본, 베트남 요 정도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곳들의 수출이 잘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 국내 화장품 판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혹시 명동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명동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명동을 갔다 왔는데 네. 그 일요일 밤에 갔다 네. 왔습니다. 그때 그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는데 네. 거기서 가장 많은 인파를 갖고 있는 매장은 다이소와 올리브영이었어요. 진짜 미어 터질 듯이, 물론 BP에서 들어가신 것도 있겠죠. 근데 정말 미어 터질 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정도가 아니고. 네, 진짜 거기 가보면 명동에 제가 정확한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는데 올리브영이 4개인가 돼요. 네. 그 명동 하나에. 네. 다이소도 한 2개인가 3개인가 되는데 네.
거기 진짜 2, 3층을 다 쓰고 있거든요. 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도 요즘에는 그 비싼 화장품을 소분해서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네네네네. 네. 어쨌든 자,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 네. 지금 우리가 기대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연간 화장품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게 2021년이에요. 그때가 네. 92억 2천만 달러였었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만 화장품류 수출 금액이 40억 4천만 달러입니다. 요 정도면 이번에는 역사상 최대치 뛰어넘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그래요? 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국가별로 보더라도 그 미국이 작년보다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이 67.8% 늘었고요. 일본도 26.6%, 베트남도 24.6%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86.9% 증가했고 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도 88% 증가한 거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사가는 화장품 양만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압권 채널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고 어제 뉴스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을 잘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네. 그럼 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화장품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워낙 소비가 큰 국가니까 네. 야 프랑스가 엄청 많이 수입하면서 한국 거 조금 수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크게 잡히더라 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화장품. 네. 네. 이게 그 양 기준입니다. 이거는 양 기준인데 가장 위에 있는 이 초록색 그래프 있죠. 네. 이게 한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의 양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두 번째 빨간색이 프랑스 겁니다. 네. 양 기준으로 1등입니다. 역전했네. 네. 그저 밑에 주황색 어디예요, 저건? 주황색은 벨기에. 벨기에? 예. 벨기에 뭔데 다 저도 이거 한번 찾아보려고요. 벨기에 요거 한번 찾아보려고요. 우리나라 거의 따라잡았네. 그 기울기가 너무 무서운데 쟤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 이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화장품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인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중소형 중저가 브랜드다 보니까 양은 많은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프랑스가 금액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네. 왜냐하면 라메르 같은 게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명품 브랜드는 뭐 그 저기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간다면서요? 막 몇백만 원 하다 보니까 화장품 세트가. 아, 화장품 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프랑스가 여전히 1위는 맞는데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요 그 수출 물량기 그러니까 수입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프랑스도 제쳤다. 벨기에도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약간 좀 이름을 네. 프랑스식으로 화장품 좀 짓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마녀 뭐 이런 식으로. 라마녀, 조선마녀.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해서. 네. 와, 근데 프랑스 뭔가 이렇게 이게 라, 뭐 르, 뭐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화장품 그렇죠. 쪽에서는. 네. 네. 라 그리고 드 이런 거. 드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봉 있지 않습니까? 아, 드봉이 드봉. 근데 드봉은 이제 우리나라 좀 저가 느낌인데. 네. 자, 그리고 그 수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 측면에서 저는 화장품이 되게 잘 팔렸으면 좋겠는 게 네. 전체 수출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1.4%밖에 안 돼요. 네. 되게 작잖아요. 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고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흑자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전체 무역 수출 흑자 가운데 20%가 화장품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무역의 흑자 규모로 따지면 네. 20%가 화장품이라고요? 화장품이에요. 1분기 기준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수출 잘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죠. 아, 그래요? 그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뭐 1.4%, 1몇 %밖에 안 되는데 아, 그만큼 그럼 이건 많이 남는 장사죠. 화장품. 국가 단위에서 봐도. 그래서 저는 화장품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인디 브랜드들이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ODM, OEM 업체들 뭐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이런 이제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많은 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유통하는 채널이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각광을 받긴 하는데
요즘에 그거를 이런 너무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는 것들을 대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이런 기업들도 그 상황을 보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예를 들어 인디 브랜드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네.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코스알엑스를 아예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 네. LG 생활건강도 색조 브랜드 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의 지분을 75% 가량 인수한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들도 지금 인디 브랜드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 대기업들도 이 돈이 네. 된다 생각을 하는 거네, 그죠? 그렇죠. 벨기에 거 중에 니베아가 있다는 제보가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벨기에 그건 이게 도대체 뭔지. 네, 저희가 한번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벨기에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네. 와플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화장품도 잘 만드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네. 얼마 전에 아리셀 공장 화재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정보집에 상당한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리튬 같이 물에 닿으면 안 되는 물질에 물을 뿌려서 이번에 화재를 진압하는 시도가 초반에 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소방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마른 모래로 불을 끄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때 이제 리튬이 1차 전지에는 극소량만 있었고 그다음에 전지가 진압 전에 이미 전소돼서 물을 사용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누가 생각해도 리튬은 물에 닿으면 불이 나는 건데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왜 물을 뿌렸냐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원 사고 대비 물질 키 인포 가이드를 보니까 물 사용 여부가 잘못된 화학물질 5종의 정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걸 고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컨대 어떤 게 있었냐면 시아노아 나트륨은 물과 반응성이 매우 좋고 물과 반응하면 시아노아 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네. 사고 대비 물질 키인포 가이드에서는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소화제로 물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산화에틸렌은 물이나 습한 공기와 접촉하면 점화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안내하면서도 물이 소화제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게 뭐였었냐면 리튬 금속 같은 금속에 대한 금속 화재는 물질별로 아직 지금 물질에 대한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걸 이제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잘못된 정보들이 이렇게 만약에 환경부나 이런 데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어쨌든 뭐 과학적인 것들을 뭐 소방서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걸 테니까. 네. 그래서 이 지침에 맞게 소방관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요거 잘못된 것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생산과 배터리 개발에 굉장히 가속화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네. 이런 기준들이 조금 하루빨리 또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번 화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재해에 대한 네. 조금 더 사실 이거는 저는 투자하면 좀 줄일 수 있는 사고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산재 사고 같은 경우 한 해 보통 산재로 인한 사망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되던데, 거기 이제 안쪽 뭐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한 2,000분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 막 어두운 작업 현장을 좀 밝게 해준다든지,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의 시스템 개조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걸로도 생명을 살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그렇죠. 교통사고 사망자 계속해서 줄었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사망 사건, 뭐 예를 들면 뭐 형사 사건에 의한 뭐 사망 사건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산업재해만큼은 유독 안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건 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하나가 좀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새로운
뭐 전에 안 쓰던 신소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쓰일 텐데 네. 예,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어쨌든 방지하는 분들께 또 일하는 직원분들께도 정확한 정보가 또 있어야 네. 이분들이 대응을 하는데도 야, 이거는 우리가 끌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지금 차라리 빨리 뭐 대피하는 게 낫다 혹은 뭐 이거 빨리 소화기 어떤 걸로 끄면 가능하겠다 이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기준도 마련되고 예전에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소방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네.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사실 근데 이게 그때도 그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빠르게 나왔었던 이유가 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빨라졌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사고가 난 이후에 좀 개정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또 사고가 나기 전에 개정하기는 약간 그걸 미리 인지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이 들지 않았는데 그 도둑이 들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기라는 게 좀 쉽지는 않긴 네네네네. 하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기준이 좀 더 맞습니다. 정교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주호 기자와 함께한 뉴스 상은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내일 모레 지나 다음 주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저녁 방송 괜찮아요? 아, 뉴스룸이요? 네. 아, 뉴스룸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괜찮아요. 않습니다. 네. 네. 나쁘지 않은 걸로는 안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시청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이 괜히 봤다 이런 생각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뉴스가 괜찮습니다. 그럴 때 더 발끈할 수 있게 네. 좋은 콘텐츠로 우리 시청자분들 저녁 시간 잘 좀 잡아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꼭 필요한 뉴스, 도움되는 투자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밀도 있게 채워서 저녁 시간도 잘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조 기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